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09쪽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크게 우리는 세금을 면해주는 부분이 감면하고 비과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감면은 과세 요건을 충족했고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정책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자가 감면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감해 주거나 면해 주는 것, 즉 면제하고 경감해 주는 걸 합쳐서 감면이라고 하고, 이 감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이 아니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어요. 그런데 과세권자가 정책 등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즉 국가가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거주자는 뭐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신고의 의무가 없다. 아예 계산 자체를 하지 않죠. 이와 같은 비과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제목만 보시면, 자,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은, 비과세는 첫 번째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두 번째 농지죠.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합니다.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세 번째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정리할 내용이 없어요. 글자 그대로 법조문도 하나니까.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은 자 이름으로 남아있는 재산은 처분을 하더라도 국가가 관리하고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데, 그 재산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파산 선고 받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농지를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럼 첫 번째 농지 교환이 뭡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농지가 여러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멀리 떨어져서 분산되어 있다면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의 농지와 내 농지를 협의에 의해서 교환할 수도 있고, 또는 합치거나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법률 등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첫 번째 농지가 뭐냐?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이게 농지예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이게 비과세 대상 농지다. 과수원이 아니라 전답, 이게 농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농지를 교환 분합했을 때 비과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유하고 또 하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죠. 그렇다면 그때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뭐냐면 금액 요건이에요. 첫 번째 요건이 금액 요건.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유죠. 사유. 이 사유, 교환 분합하는 사유, 이것이 동시에 충족이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금액 요건은 뭐냐? 자, 갑의 농지와 을의 농지를 교환할 때 똑같은 금액으로 교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감정평가 등을 하더라도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차액이 과대하게 크면 교환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차액이 발생하라. 그래서 쌍방 농지 가격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크든 간에 쌍방 농지 가격 큰 쪽의 기준으로 해서 그 차액의 큰 가격의 4분의 1 이하가 됐을 때 금액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 쌍방 토지 가격 큰 쪽에 4분의 1 이하가 되라. 이 얘기죠. 보실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액은 1억짜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8천만 원짜리다. 그렇다면 이때 교환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차이 난 건 금액 요건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해 볼 필요 있죠. 자, 여보실까요? 토지 가격 비교했을 때 쌍방 토지 가격 큰 쪽, 토지 가격 큰 쪽이 얼마예요? 1억. 어느 쪽이든 큰 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을 곱해보면 얼마예요? 2,500만 원 나오죠. 2,500만 원 나옵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천만 원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요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쌍방 토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차액이 토지 가격 큰 쪽에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충족했고 그 다음에 사유가 있어요. 이 사유도 4가지 사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와 교환 분합을 했고 차액은 4분의 1 이하가 됐을 때 비과세. 그래서 1번은요 국가 등이 시행하는 뭐예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 분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분합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농지기금관리법 이와 같은 각종 법률이죠. 그래서 법률 등에 의해서 뭐한다? 교환 분합을 하는 경우. 다음 네 번째는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사 짓는데 예를 들어서 갑은 쌀농사를 짓고 을은 밭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갑과 을이 농지를 교환할 수도 있죠. 이때 경작상 뭐예요? 필요라고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또는 농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데 요때는 새로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여러분 1번 지금 사유 중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요
국가나 법률이니까 조작 가능성이 없지만 투기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에는 투기 목적으로 교환, 분합,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농지, 교환, 분합하는 새로운 농지 소재지예요.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해야 된다.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하라 그러면 밑에 보충학습에 메모해 놨듯이 농지 소재지 지역에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농지 소재지의 시지역이나 아니면 그와 연접 붙어 있는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든가 아니면 농지 소재지에 직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 있어도 직선거리 30km 안에 거주하면서 인접한 시군구가 아니래도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면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보죠. 이렇게 거주 경작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요, 농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금액 요건과 이것이 동시에 충족하라 그러면 다시 이어지면 이거죠.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 분합을 했고요. 차액은 토지가격 큰 쪽의 4분의 1 이하가 됐으면 비과세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세 번째,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기금 관리법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내 농지와 교환 분합을 했고 차액은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다 이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 국가 등도 아니고 법률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해야 되고 차액은 역시 4분의 1 이하가 되라. 그러면 처음에 교환 분합할 때는 3년 거주 경작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사후 관리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았을 때 추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대해서 봤는데 다만 그 밑에 여러분 311쪽의 양가로 4번 여기서 또 하나 참고로 경작 기간에 뭐라 그랬어요? 특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그랬는데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았어도 특별한 경우 두 가지는 인정해 줍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했어도 인정해 주는 건 농지 취득 후 3년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부동산이 뭐가 됐다? 농지가 수용이 됐다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으니까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보고 비과세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했어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상속받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라. 그래서 경작한 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을 합산을 해서 3년 충족이 됐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는 농지 소유자가 뭐 했어요? 사망을 했으면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피상속인과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요. 합산. 그래서 3년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본인이 계속해서 3년 거주 경작해야 된다. 그럴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얘기해요. 자, 그리고 3번 그 밑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하면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농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왜 과세하느냐? 이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거 지역 등으로 뭐가 됐어요? 편입이 됐고 편입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났다. 경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거 지역이 아닌 지역에 농지가 있다가 그런 지역이 규제에서 풀리면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또는 공업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렇게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다 오른 가격으로 교환 분합하는 건 투기로 보겠다. 또 이익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주거 지역 등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건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312쪽에 보시면 2번 환지 예정지로 환지하기로 지정됐어요. 환지하기로 지정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역시 뭐였다? 경과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농지지만 이것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농지 말고 다른 토지의 지목으로 환지하기로 지정이 됐다. 지정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난 건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보셨고, 여기서 참고로 요 두 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금액 요건 충족하고 어떤 사유로 교환 분합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줄 거냐 이거죠.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312페이지 보시면 3번 1세대 1주택 부속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요건 충족했을 때만 비과세 한다 그랬는데 비과세 요건이 뭐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은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즉 거주자일 것,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그죠?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래서 거주자, 그 거주자로서 두 번째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거주자로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을 때 원칙이 하나의 세대다. 이때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 가족, 부모, 자식이 있으면 거기까지 우리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이런 한 세대가 양도하는 날 현재 그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딱 한 개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 대상인데, 한 가족의 이름으로 한 세대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양도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안 된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아닐 것 제외 이거죠. 그리고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양도하더라도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최소한의 기간 2년을 채워서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반드시 양도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라. 이랬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시험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할 때는 크게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1세대, 도대체 하나의 세대는 어디까지를 하나의 세대라고 하느냐, 이 1세대에 대한 개념을 딱 정리해 놓고, 두 번째는 1주택, 도대체 하나의 주택, 주택은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느냐, 그리고
보유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날짜 계산을 할 거냐, 이것이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 1세대 그랬죠. 하나의 세대는 원칙, 여러분 원칙 보면 요건 1세대라 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1세대 인정 안 되고, 또 하나 거주자라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원칙이 하나의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자, 1세대 원칙. 첫 번째 뭐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 요렇게 하나의 세대. 아니면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있잖아요. 요렇게 부부인데 여기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무슨 가족? 동거 가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거기까지 하나의 벌로 세대로 보겠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살 수도 있고 그 두 사람의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가족. 참고로 동거가족은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배우자랑 둘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가족은 요 두 사람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부부의 직계 누구예요? 존속. 직계 존속이니까 부모죠. 이때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다음에 직계 누구예요? 비속. 부부의 두 자녀죠. 그래서 두 사람의 자녀, 아들, 딸. 그리고 두 사람의 형제, 자매. 이것을 요 사람들까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세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세법에서 하나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원칙, 그러니까 결론은 동거 부양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주자로서 누구? 배우자는 있어야 하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 원칙 봤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러이러한 경우는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를 인정해 주겠다.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거주자로서 30세 이상인 자. 지금하고는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세법을 손질하지 않아서, 개정되지 않아서 옛날 규정 그대로 갑니다. 옛날에는 30 이상이 되면 결혼을 안 했을 때 노총각, 노처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죠. 그래서 30세 하면은 어린 나이에 들어가는데 고령화 시대도 됐고, 그래서 옛날 규정 그대로예요. 30세 이상이 된 자는 결혼을 안 했던 못했던 배우자가 없죠. 그러나 부모랑 떨어져서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로서 몇 세? 30세 이상. 물론 세법에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의 연령은 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왜 없느냐. 결혼을 했다가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이혼을 했다. 이혼한 경우, 이렇게 해서 현재 결혼했었지만 현재 배우자가 없다. 이런 경우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는 잘라서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인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여기까지. 미성년자는 뭐한다? 제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정한 뭐가 있으면 돼요?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40 하면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1위부터 100위 수준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100가구 사례를 정해놓고 중간이 50등이 되겠죠. 중간에 있는 그 소득의 그 중간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최소한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본다면 소득세법상 뭐예요? 일정한 뭐가 있으면 돼요? 소득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때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누구는 미성년자는 뭐한다? 제외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건 별도로 하나 떼어서 자, 또 하나는 미성년자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줍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을지라도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주는 것은 미성년자가 뭐를 했다는 얘기요?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어요. 혼인.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가족이 뭐 했다고요? 사망. 가족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고아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비록 없을지라도 부모랑 떨어져서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별도로 독립해서 분가시켜 놓고 이들 이름으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년 가지고 있다 팔 때는 그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별도로 해놓고 주택을 하나 취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죠. 자금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밑에 보시면 313쪽 보충학습의 4번 정도는 표시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도 동일한 뭘로 세대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 주민등록 따로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법률혼에 의한 부부는 동일한 주소 내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주민등록을 별도로 놓고 별도로 주소를 옮겨놓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와 그리고 부인이 별도로 주소를 따로 해놓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1세대 1세대의 주택이 2개, 1세대 2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가 법률론에 의한 부부는 어디에 떨어져 있던 같이 있는 걸로 보겠다. 다음 이렇게 해서 1세대 알아봤고요. 다음 314쪽에 양가로 2번 1주택의 범위. 자, 이번에는 하나의 주택은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4쪽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주택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줄 주택이라 하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등기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등기권리증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한다면 당연히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두 번째 줄 끝에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미니엄이나 공장의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이와 같이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은 뭘로 보지 않겠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결론은 뭐예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다. 주택은 첫 번째 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우리는 주택이라고 하고, 거기에 네 번째 줄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까지입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다가 딸려있는 뭐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인데, 이때 딸린 토지 면적은요, 주택 정착 면적하면 주택 바닥 면적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 도시지역 안에 주택이 있다면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보겠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또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는 보존 등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묶어놓은 지역이죠. 지정해놓은 지역을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하면 건물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그 이외 지역, 즉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보고, 5배, 10배를 부하는 거 초과하는 토지는 일반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정착 면적의 5배, 10배까지인데, 이때 하나 참고로 시험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밑에 박스에 1번 보실까요?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은 주택의 일부에 무허가 정착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도 뭐한다? 포함을 해서 계산하겠다. 여기 보실까요? 주택을 판단할 때, 자, 요 주택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요 부분에 뭐가 있어요? 무허가 부분이 있을지라도 요거까지도 그냥 뭘로? 정착 면적으로 보고, 이걸 바닥 면적으로 해서 여기에 5배 또는 이거에 몇 배? 10배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에 무허가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죠. 이렇게 해서 주택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네 번째 줄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인데,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는 5배, 밖에는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한다. 그리고 그때 정착 면적 계산할 때 무허가 부분이 있어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보셨고, 또 하나 아까 두 가지, 등기부상에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구하고, 오피스텔 숙박시설이나 공장에 또는 법인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택을 판단할 때 2번 겸용주택이 나오죠. 여러분, 겸용주택은 상가주택이에요.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얘기하는데 법률에는 상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겸용주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용주택은요, 건물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건물 중에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되어 있고, 일부는 근린생활, 그래서 업무용으로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을 뿐이지, 건물에 구분해서 등기가 안 되는 그런 건물을 우리는 상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실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이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그런데 3층하고 4층은 주택으로 등기권리증에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층하고 2층은 뭘로 되어 있느냐? 근린생활, 일명 근생이라고 해서 등기권리증에
근린 생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허가를 내준 건물을 우리는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원래 이 부분은 주택이고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요거는 뭐가 아니다. 주택이 아니라 일반 상가로 보고 구분해서 과세하죠.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 요 주택 부분이 주택을 하나로 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가니까 과세하겠죠. 그래서 안분 계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주택 면적이 무하면 같거나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용주택 확인해 보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주택 부분이 면적이 크거나 주택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주택에 건물이 있는데 주택 말고 조그만 창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이 있다면 주택에 부속된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이것도 뭘로 전부 다 주택으로 보겠다. 두 가지 얘기한 거죠. 하나의 건물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보고 또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주택이 아닌 창고 건물이 있을지라도 주택 면적이 뭐하면 일반 창고 건물보다 크면 전부를 뭘로 주택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1번 가지고 부호를 표시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주택 면적과 주택 위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부속된 토지도 전부 다 부속된 토지로 보는 거죠. 그거 다음 3번 다가구 주택. 그럼 여러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획벌로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죠. 그래서 우리 읽고 가다 출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 줄칠 필요 없어요. 다만 거기서부터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두 번째 줄 중간서부터 끝까지. 자,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따로따로 분할해서 양도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괄해서 다 양도하면 전체를 주택 하나 양도한 걸로 보고 다가구 주택도 그거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실거래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겠죠. 자,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볼 것이냐. 공동소유주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줄 끝에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주택 하나를 갑을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갑도 주택 하나, 을도 주택 하나, 병도 주택 하나, 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수 계산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택을 갑을 병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갑도 주택, 을도 병도 주택 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으로 보면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단서가 붙었어요. 뭐라고? 다만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한 세대가 한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정리해 봤어요. 자, 주택도 다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 도시적 안에 있으면 5배, 도시적 밖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정착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이때 무허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정착 면적에 포함을 합니다. 또 하나, 공부상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 점검하시고, 다음 겸용주택 있죠. 겸용주택,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주택 면적이 보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보겠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일괄해서 양도하면 전체 주택 하나, 단독주택 하나 양도한 걸로 봅니다. 또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한 세대의 주택 하나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 봤어요.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 될 것이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에요. 이제는 보유기간 몇 년? 2년을 뭐 해야 된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라 그게 아니라 본인 앞으로 취득을 하고 양도할 때까지. 여러분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했으면 옛날에 대금을 청산한 날 취득이고, 상속받았으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원시 취득했다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한 걸로 보고, 이렇게 해서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양도, 요번에 대금을 보였다 청산, 잔금 받았으면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관계없이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보유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이 몇 년? 2년 충족하고 양도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등기를 하고 팔아라 이거죠. 등기를 하고 2년 보유하라 그게 아니라 보유를 하고 양도하기 전에 등기만 하고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2년 보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죠. 3년.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주택을 취득해놓고 그 주택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거주자로 전환이 됐다면 그때는 이미 3년 무한 거 보유한 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2년 보유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 볼까요? 2년 이상 보유 요건의 1번 원칙,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가로 열고 비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몇 년? 3년 이상일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되지만 주택을 취득해서 비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3년 거주하고 그리고 나서 거주자로 전환됐다. 그럴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하는 생략하고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2년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밑에 다음의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냐? 소득세법에는요,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2년을 채워서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부득이 2년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2년을 보유한 걸로 보고 투기가 아니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보유기간 특례 2년 보유 안 했어도
2년 보유한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 5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에 보시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또는 공공주택특례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원이 거주했을 때예요. 그래서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인 경우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 임대주택에서 몇 년? 5년 거주하고 취득한다. 여러분,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기 전에 무주택자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를 주고, 무주택자는 거기서 임대를 주고 5년 살다가 거주하고 나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이것이 건설 임대주택이죠. 이런 건설 임대주택을 5년 거주하고 나서 취득, 분양받아서 취득했다면 취득하기 위해서 5년 거주했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분양받고 그 다음날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했다면 2년 보유한 걸로, 원래 보유는 자기 이름으로 취득해야 되는데 이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5년 거주하고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은 자기 앞으로 취득해 놓고 2년 보유 안 해도 양도할 때 비과세다. 다음 2번째, 협의매수 수용 그랬죠. 이건 뭐냐?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협의매수되거나 또는 강제로 수용이 됐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죠. 2년 보유 안 했어도 2년 보유한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다만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얘기는 주택의 일부가 수용됐다면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반쪽, 이와 같은 남아있는 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수용됐으면 수용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못했어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2년 보유한 걸로 봅니다. 다음 3번,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서 2년 보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거 뭐냐? 해외 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거예요. 이민 간다 이 얘기죠. 이때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지 일부만 출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이민 가기 위해서 양도하는 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안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세법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민을 못 간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죠. 그래서 역시 외국으로 이민 갈 때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면 2년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먼저 출국부터 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처분하고 가도 비과세,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다음 4번째는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해서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가 다시 국내에 돌아오겠다, 이런 목적으로 출국하는 거. 어떤 사유냐? 취약 등의 사유로 또는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서 근무지가 변경이 돼서 외국 지사로 파견 나갔다. 그래서 가족이 다 출국하는 경우도 역시 2년 보유 안 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이것도 출국할 때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먼저 출국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하는 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3번, 4번에서는 특징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지 일부가 남아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그랬는데 취약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살다가 취약 자녀 입학 때문에 여기서 취약 질병 요양 또는 학교 폭력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타 시군으로 동일한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건 안 되죠. 타 시군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는 2년 보유 안 해도 되는데 조건은 몇 년은 거주했어야 된다. 1년은 주민등록 두고 거주를 하다가 처분하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 이랬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참고로 밑에 보충학습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참고로 아까 취약 등의 사유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까지는 안 되고 고등학교부터 입학 사유에 들어가고 또 질병치료 요양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한다 이런 진단서로 증명이 돼야 되고 또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변경되는 건 인정해 주지만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를 가는 건 인정해 줄 수 없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사 가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2년 보유 안 했어도 1세대 1주택이라면 요 5가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인데 2년 보유 부득이 안 해도 되는 거 5가지.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 1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고 분양받는 경우. 두 번째, 국외 이주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하거나 또는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세대 1주택이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에 취약 질병, 학교 폭력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타 시군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317쪽에 보시면 317쪽에 보시면 고가주택이라고 나왔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고가주택. 그래서 양도할 때 당시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보합니까?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를 하고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참고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다. 그러나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여러분 313쪽에 보시면 거기 방가로 2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다만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가격 중에 얼마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한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익 박스에 보시면 일반 양도차익이 나오면 그거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기본 얼마 9억을 뺀 나머지 부분만 양도차익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거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